겨울의 반팔을 한국은 에너지를 바닥에 버리고 있군요. 독일 에너지 전문가의 비웃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의 반팔이라니 명백한 낭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주 후 독일 본사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정밀 측정 결과 한국의 에너지 효율이 독일보다 32%나 높았기 때문입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쾌적함은 유지한 채 에너지 소비만 줄인 마법 같은 결과. 15년 경력 전문가의 보고서 제목은 수정되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낭비에서 유럽이 배워야 할 난방 혁명으로. 독일의 상식을 무너뜨린 1600년 전의 기술, 그 반전의 기록이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창문 안쪽에서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온도계는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건축, 에너지 효율 컨설팅 회사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 전문가입니다. 유럽 전역의 아파트와 빌딩을 다니며 에너지 낭비를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게 제 일이죠. 이번엔 한국의 한 대형 건설사가 의뢰인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신축 아파트 단지 에너지 효율 검사를 맡았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향하는 내내 추웠습니다. 독일의 겨울과 비슷한 날씨였어요. 아니, 어쩌면 더 추웠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매서웠거든요. 택시기사는 히터를 최대로 틀어놓고도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도 공항에서 산 패딩 점퍼를 단단히 여몄죠.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30층짜리 고층 아파트 5동이 늘어선 대단지였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날씨에 대해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인 검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 가구는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관리사무소 직원이 설명했어요. 이 아파트는 입주한 지 2년 된 곳이고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특히 난방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에너지 효율도 괜찮겠구나 싶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아, 난방을 3개 틀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집주인은 4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놀랍게도 반팔 티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패딩 점퍼를 벗으며 물었죠. 실내 온도를 몇 도로 맞춰 놓으셨냐고요. 25도요. 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25도라니요. 독일에서는 겨울철 권장 실내 온도가 20도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18도가 적정이라고 정부가 권고하죠. 그런데 25도라니, 이건 여름 실내 온도 수준이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베란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는데 괜찮으시냐고요. 집주인은 웃으며 답했어요. 좀 더우면 창문 열어서 조절한다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난방을 25도로 3개 틀어놓고 더우니까 창문을 여는 겁니까? 이건 에너지 효율의 관점에서 최악의 행동이었어요. 독일이었다면 당장 시정 명령이 내려올 일이었죠. 두 번째 가구를 방문했습니다. 22층이었어요. 이번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는데 역시 반팔에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실내 온도는 26도였어요. 거실 한쪽 창문은 아예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24도에서 26도 사이로 난방을 틀어놓고 일부는 창문까지 열어놓고 있었어요. 한 집에서는 아이가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말이에요. 관리사무소로 돌아와 난방비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아파트 단지의 월평균 난방비가 예상보다 높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독일의 비슷한 규모 아파트 데이터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겨울에 실내에서 긴팔 니트에 실내복 바지를 입습니다. 추우면 가디건을 한 겹 더 걸치죠.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온도를 맞춰놓고
절대 창문을 함부로 열지 않아요. 그게 에너지 효율의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집에서 반팔을 입고 더우면 창문을 열어요. 이건 명백한 에너지 낭비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이번 보고서의 결론은 분명했어요. 한국의 난방 문화는 개선이 필요하다고요. 숙소로 돌아와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아파트의 비효율적 난방 실태 1차 보고. 동료들에게 오늘 본 광경을 설명했더니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한 동료는 답장에 이렇게 썼어요. 역시 아시아는 에너지 효율 개념이 부족하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들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게 제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미리 동의를 구한 10가구의 명단을 건네줬습니다.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장을 만났죠. 소장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하더니 커피를 권하며 이 아파트의 난방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온돌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바닥에 온수 배관을 깔아서 바닥 전체를 데우는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벽면의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우는 대류 난방이 표준이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빠르게 온도를 올릴 수 있고 각 방마다 개별 조절도 가능하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닥 전체를 데운다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닥 전체를 가열하려면 에너지 소비가 크지 않겠냐고요. 소장은 웃으며 답했어요. 오히려 효율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럴 리가 없는데요. 바닥 콘크리트 전체를 데우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게다가 아래층으로 열 손실도 있을 테고요. 라디에이터처럼 공기만 직접 데우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죠. 저는 정중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가구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집은 8층 할머니 댁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얇은 면 티셔츠 한 장만 입고 계셨어요. 제가 가져온 온도계를 거실에 설치하고 확인하니 24도였습니다. 간단한 설문을 시작했어요. 평소 몇 도로 맞춰놓으시냐고 물었죠.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보통 24도에서 25도 사이라고요. 그래야 따뜻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20도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고요. 옷을 조금 더 입으시면 된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도는 춥다고 하셨어요. 바닥이 따뜻해야 몸이 편하다고 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70대 어르신들도 18도에서 20도로 생활하시는데요. 두 번째 집은 12층 신혼부부 댁이었습니다. 남편은 반팔 티셔츠에 트레이닝복 바지, 아내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실내 온도는 무려 26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베란다 창문 하나가 20cm쯤 열려 있다는 거였어요. 왜 창문을 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태연하게 답했어요. 환기도 해야 하고 가끔 좀 답답할 때가 있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그럼 난방을 좀 낮추시면 되지 않겠냐고요. 아내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춥지 않냐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난방을 26도로 틀어놓고 창문을 연다는 건 에너지를 밖에 버리는 거라고요. 독일에서는 겨울에 창문을 열 때도 5분 이내로 제한한다고 말했죠. 부부는 서로 쳐다보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그럼 겨울에 집에서 뭘 입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긴팔 니트에 실내복을 입는다고요. 추우면 가디건을 걸친다고 했죠. 아내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불편하지 않냐고요. 세 번째 집은 20층이었습니다. 30대 직장인 남성이 혼자 사는 곳이었어요. 그도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온도는 25도였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높은 온도로 맞춰놓느냐고요. 그가 답했습니다. 원래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습관이라고 설명했죠. 에너지도 낭비하고 환경에도 안 좋다고요. 점심 무렵까지 8가구를 방문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어요.
최저 온도가 23도, 최고 온도가 27도였습니다. 모든 집에서 주민들은 반팔이나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요. 새 집에서는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관리사무소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엑셀 파일에 수치들을 입력했어요. 평균 실내 온도 24.8도, 평균 난방 비월 15만 원. 독일 함부르크의 비슷한 규모 아파트와 비교하면 난방비가 40% 이상 높았습니다. 관리사무소장에게 물었어요.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고요. 소장이 답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교육은 없다고요. 다들 만족하고 사니까 문제 없다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본사의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한국 아파트의 비효율적 난방 실태 중간 보고. 주요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실내 온도 설정, 겨울철 빈번한 창문 개방, 에너지 효율 개념 부재. 개선 방안도 제시했어요. 첫째, 적정 실내 온도를 20도로 제한. 둘째, 겨울철 환기 시간 단축. 셋째, 주민 대상 에너지 절약 교육 실시. 독일의 성공 사례들을 첨부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30분쯤 지나자 동료들에게서 답장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스가 썼습니다. 놀랍다고요. 26도의 창문을 연다니 상상이 안 된다고요. 카트리는 환경의식이 부족한 게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부서장 슈테판도 답장을 보냈어요. 훌륭한 보고서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 건설사가 이걸 보고 개선에 나선다면 우리 회사의 장기 컨설팅으로 이어질 거라고 했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반팔 입고 웃던 사람들, 열린 창문들, 26도를 가리키던 온도계. 이 모든 게 명백한 에너지 낭비였습니다. 내일은 실제 전력 소비량을 측정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숫자로 증명해야 설득력이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가구를 방문해서 패턴을 확인할 계획이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미리 동의를 구한 10가구의 명단을 건네줬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장을 먼저 만났죠. 소장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저를 안내하더니 따뜻한 커피를 권했어요. 그러고는 이 아파트의 난방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 방식이라고 했어요. 바닥에 온수 배관을 깔아서 바닥 전체를 데우는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솔직히 낯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벽면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해서 공기를 직접 데우는 방식이 표준이거든요. 필요한 공간만 빠르게 온도를 올릴 수 있고 각 방마다 개별 조절도 간편하죠. 바닥 전체를 데운다는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닥 전체를 가열하려면 초기 가동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고요. 소장은 웃으며 답했어요. 한번 데워지면 오래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 아닌가요? 가구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8층이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얇은 면 티셔츠 한 장만 입고 계셨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거실 온도계는 24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설문을 진행했어요. 평소 실내 온도를 몇 도로 맞춰놓으시냐고 물었죠.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23도에서 25도 사이라고요. 그래야 따뜻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20도 정도로 낮추시고 옷을 한 겹 더 입으시면 어떻겠냐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20도는 춥다고요. 바닥이 따뜻해야 몸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어르신들도 18도에서 20도로 생활하시는데 말이죠. 두 번째 집은 12층 신혼부부 댁이었습니다. 남편은 반팔 티셔츠에 편한 바지, 아내는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온도계는 26도를 가리켰습니다. 더 놀라운 건 베란다 창문 한쪽이 살짝 열려 있다는 거였죠. 왜 창문을 여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어요. 환기도 해야 하고 가끔 좀 덥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6도로 난방을 틀어놓고 덥다니요. 그럼 온도를 낮추면 되지 않냐고 물었죠. 아내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춥지 않냐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설명했습니다. 난방을 26도로 틀고 창문을 연다는 건 에너지를 밖으로 버리는 행위라고요. 독일에서는 겨울철 환기를 할 때도 5분 이내로 제한한다고 말했어요. 부부가 서로 쳐다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그럼 겨울에 집에서 뭘 입고 지내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긴팔 니트에 실내복을 입는다고요. 추우면 가디건을 한 겹 더 걸친다고 했죠. 아내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집에서도 불편하지 않냐고요. 세 번째 집은 20층 혼자 사는 30대 남성 댁이었습니다. 그 역시 반팔 차림이었어요. 온도는 25도였고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온도로 설정하느냐고요. 그가 답했어요. 원래 이 정도가 보통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건 에너지 낭비이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고요. 20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죠. 그가 반문했어요. 20도에서 어떻게 반팔을 입고 지내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반팔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요. 긴팔을 입으면 된다고요. 점심때까지 8가구를 방문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비슷했어요. 최저 23도에서 최고 27도까지 모든 가구가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요. 5집에서는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관리사무소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엑셀 파일에 수치를 입력했습니다. 평균 실내 온도 24.8도. 이건 독일 기준으로는 여름철 냉방 온도 수준이었어요. 관리사무소장에게 난방비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겨울 3개월간의 평균 난방비는 가구당 월 15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24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이 정도 비용이라고요? 독일에서 이 온도를 유지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텐데요. 한국의 에너지 가격이 싼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정부 보조금이 있거나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에너지 낭비는 명백했어요. 높은 온도 설정, 창문 개방, 얇은 옷차림. 이 모든 게 비효율적인 난방 문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본사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비효율적 난방 문화 실태. 주요 내용을 정리했죠. 과도하게 높은 실내 온도 설정, 겨울철 빈번한 창문 개방, 얇은 실내 복장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개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적정 실내 온도를 20도로 권고. 둘째, 겨울철 환기 시간 최소화. 셋째, 실내에서도 적절한 복장 착용. 넷째, 주민 대상 에너지 효율 교육 실시. 독일의 모범 사례들을 첨부했어요. 이메일을 보내자 곧 동료들에게서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스가 썼어요. 26도의 창문을 열다니 믿기지 않는다고요. 카트리는 아시아 국가들의 환경의식이 아직 부족한 게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부서장 슈테판도 답장을 보냈어요. 좋은 보고서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건설사를 설득할 수 있고 장기 컨설팅 계약으로 이어질 거라고 했죠.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계속 걸렸어요. 그렇게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난방비가 생각보다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내일은 직접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보고서가 완성될 테니까요. 혹시 난방비 계산 방식이 다른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트렁크에서 독일 본사가 보내준 최신형 에너지 측정 장비를 꺼냈어요. 이 장비는 실시간 전력 소비량부터 열효율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종이었습니다. 가격만 3만 유로가 넘는 고가 장비죠. 관리사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어제 방문했던 가구들의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장은 흔쾌히 동의하며 주민들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줬어요. 대부분 괜찮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8층 할머니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어제처럼 얇은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실내 온도도 24도로 똑같았고요. 저는 측정 장비를 배전반에 연결하고 난방 회로의 실시간 전력 소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현재 소비 전력 1.3kW.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85제곱미터 크기의 집에서 24도를 유지하는데
1.3kW라고요? 독일 같으면 이 면적에서 24도를 유지하려면 최소 2.5kW는 필요할 텐데요. 장비 연결이 잘못됐나 싶어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선을 빼고 다시 꽂았어요. 숫자는 동일했습니다. 1.3kW. 저는 할머니께 난방을 최대로 올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온도를 27도로 설정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소비 전력이 1.8kW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낮았습니다. 독일이었다면 3kW는 넘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지난 한 달간의 누적 전력 사용량 데이터도 요청했죠. 할머니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가져다 줬습니다. 난방 전력만 따로 계산해보니 한 달에 약 350kWh였어요. 독일 함부르크의 비슷한 조건 가구라면 최소 500kWh는 사용할 텐데요. 3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번째로 12층 신혼부부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제처럼 26도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똑같이 측정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현재 소비 전력 1.5kW. 100제곱미터가 넘는 집인데 26도를 유지하면서 1.5kW라니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보조 난방기를 사용하느냐고요. 전기장판이나 온풍기 같은 거 말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닥 난방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집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가구에서 독일 기준보다 30%에서 40% 낮은 전력 소비량이 측정됐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점심때쯤 관리사무소로 돌아와 장비를 재점검했어요. 혹시 고장이 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하고 테스트 모드로 작동시켰죠. 장비는 정상이었어요. 오차 범위도 1% 이내였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24도 이상의 높은 온도, 반팔 차림의 주민들, 열린 창문들. 이 모든 게 에너지 낭비를 의미하는데 실제 소비량은 독일보다 훨씬 낮다니요. 오후에는 다른 측정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건물 전체의 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지난 겨울 3개월간의 전체 난방 데이터를 제공받았습니다. 엑셀로 정리하며 계산을 시작했죠. 총 500가구에서 3개월간 사용한 난방 에너지를 평균 내니 가구당 월 320kWh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같은 기간 평균은 480kWh였어요. 무려 33% 차이였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계산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전기료 단위를 확인하고 환산율을 재점검했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이 더 효율적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됐어요. 독일은 에너지 효율 선진국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건물 단열 기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국민들도 환경의식이 높아서 18도에서 20도로 생활합니다. 반면 한국은 24도 이상으로 난방을 틀고 창문까지 열고 반팔을 입고 지내는데요. 그런데 에너지 소비량은 오히려 낮다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다른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백업용으로 준비한 두 번째 측정기였어요. 20층 독신 남성댁을 다시 방문해서 두 대의 장비로 동시에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어요. 1.4kW와 1.4kW. 숙소로 돌아와 머리를 싸맸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어요. 혹시 한국의 전력 측정 방식이 다른 건 아닐까요? 아니면 건물 구조상 열 손실이 적은 특수한 설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30% 이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독일 본사의 기술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측정 장비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에너지 측정 기준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죠. 1시간쯤 지나자 답장이 왔어요. 장비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캘리브레이션을 마친 상태라고요. 한국의 전력 측정 기준도 국제 표준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24도 이상의 고온, 낮은 에너지 소비. 이 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일은 한국 엔지니어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왜 이렇게 효율적인지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건설사 측 엔지니어를 소개받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이름은 김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 단지의 난방 시스템 설계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죠.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지난 사흘간의 측정 결과를 설명했어요. 높은 실내 온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예상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물었죠. 김 과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이라서 그렇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단어는 어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 이해하지 못했죠.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그게 효율적인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노트북을 꺼내 도면을 보여줬어요. 바닥 구조가 나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한 뒤 다시 경량 콘크리트로 마감한다고 설명했어요. 온수가 파이프를 순환하면서 바닥 전체를 데운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바닥 콘크리트를 데우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가동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번 데워지면 콘크리트가 추결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열을 오래 머금고 있어서 보일러를 끄고도 한두 시간은 따뜻하다고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추결이요? 그건 열 손실의 다른 표현 아닌가요? 뜨거운 콘크리트가 식으면서 열을 잃는 거잖아요.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그 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실내를 데운다고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독일 방식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직접 데웁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류 순환이 일어나죠.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필요 없으면 바로 끄면 되고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발은 안 춥냐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바닥은 좀 차갑죠. 그래서 슬리퍼를 신거나 양말을 두껍게 신는다고 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뭐가 불편하냐고요? 겨울인데 양말 신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김 과장이 웃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맨발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김 과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복사열 방식이라고요. 뜨거운 바닥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직접 사람 몸을 데운다고 했어요. 공기를 매개로 하지 않아서 대류열보다 체감 온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복사열이요? 물론 그런 개념은 압니다. 하지만 난방에서 복사열이 주가 된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천장 쪽 공기는 어떻게 따뜻해지냐고요? 김 과장이 답했습니다. 바닥에서 데워진 공기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간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공기 온도가 아니라 복사열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공기 온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게 왜 30%나 더 효율적인지 모르겠다고 했죠. 김 과장이 물었어요. 독일 방식은 열이 어디로 가장 많이 손실되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창문과 벽을 통해서라고요. 그래서 독일은 단열 기준이 엄격하다고 말했어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온돌도 마찬가지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라디에이터 방식은 따뜻한 공기가 천장 쪽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바닥에 있는데 천장이 제일 따뜻하다는 거죠. 그 열이 천장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설명했어요. 온돌은 바닥이 가장 따뜻하고 천장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럼 머리 쪽이 춥지 않냐고요. 김 과장이 웃었어요. 전혀요 라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쾌적하다고요. 사람은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한 게 편하다고 했어요. 두한종열이라는 한의학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문화 차이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바닥이 따뜻한 걸 선호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에너지 효율과 직결된다는 건 믿기 어려웠죠. 김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직접 체험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자보라고 했어요. 온돌이 어떤 건지 몸으로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30%의 효율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김 과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저녁 그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죠.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15년간 에너지 효율 전문가로 일하면서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불편했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온돌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특별한 건지 말이죠. 저녁 7시에 김 과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30층짜리 건물의 18층이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김 과장은 반팔 티셔츠에 편한 바지 차림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놀랐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뜨끈했어요.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도 열기가 느껴졌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발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바닥이 뜨겁죠, 라고요. 처음엔 다들 놀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렇게 뜨거워도 괜찮냐고요. 화상을 입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익숙해지면 편하다고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하니 25도였어요. 김 과장의 부인과 초등학생 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반팔을 입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맨발이었고요. 저는 인사를 나눈 뒤 소파에 앉았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겨울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래도 더웠어요. 안에 입은 스웨터까지 벗었죠. 그래도 덥다고 느꼈습니다. 김 과장이 물었어요. 온도를 낮출까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과장이 보일러 리모컨을 조작했어요. 24도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더웠습니다. 저는 물었죠. 창문을 열어도 되냐고요.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세요, 라고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시원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이 창문을 여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덥게 살면 당연히 환기가 필요하겠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 과장 부인이 준비한 한식이었어요. 밥과 국, 반찬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먹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계속 느껴졌어요. 발바닥이 뜨거웠습니다. 식사 후 김 과장과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온돌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한국에서 사용해온 난방 방식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연기가 바닥 아래를 지나가며 바닥을 데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요? 유럽에서 라디에이터 난방이 보편화된 건 19세기부터인데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구려 시대 유적에서도 온돌 흔적이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적응이 됐어요. 여전히 더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10시쯤 되자 피곤해졌어요. 김 과장이 손님방을 안내해줬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했어요. 이불과 베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독일에서 가져온 긴팔 잠옷이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갔죠. 순간 놀랐습니다. 바닥이 정말 뜨거웠어요. 이불을 깔았는데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불을 걷어냈어요. 그래도 더웠습니다. 잠옷 윗부분을 벗었죠. 반팔 티셔츠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견딜만 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반팔을 입는구나. 처음엔 잠이 안 올 것 같았어요. 너무 덥고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금방 잠들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편안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깼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았어요. 독일 호텔에서 잘 때는 항상 밤중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요.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건조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떴어요. 놀라웠습니다. 정말 푹 잔 느낌이었거든요. 몸이 가벼웠어요.
평소 독일에서 잘 때보다 훨씬 개운했습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바닥에 손을 댔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밤새 보일러가 계속 작동한 건 아닐 텐데요. 콘크리트가 열을 머금고 있다는 김 과장의 설명이 떠올랐어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김 과장 가족이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모두 반팔 차림이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반팔 티셔츠만 입고 나왔는데 전혀 춥지 않았어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주무셨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예상 외로 잘 잤다고요. 몸이 정말 편하다고 했습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온돌의 힘이라고요. 아침 식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 호텔에서는 항상 이불을 두껍게 덮어야 했어요. 공기는 따뜻한데 이불 밖으로 나온 부분은 차가웠죠. 아침에 일어나면 목도 칼칼하고 피부도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얇은 이불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건조하지 않았어요. 피부도 괜찮았고요. 같은 25도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대류 난방은 공기를 데우니까 습기를 빼앗는다고요. 공기가 건조해진다고 했어요. 온돌은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덜 건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온도라도 체감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복사열, 축열, 습도.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해서 효율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어젯밤 경험은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측정 장비로는 잡히지 않는 쾌적함이었죠. 저는 인정해야 했어요. 온돌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경험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감정적인 인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과학자니까요.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온돌이 정말 효율적이라면 그 이유를 수치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먼저 복사열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레이디언트 히팅이라고 하더군요. 자료를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복사열은 공기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물체와 사람을 데운다고 했어요. 적외선 복사를 통해서요. 더 찾아보니 체감 온도에 대한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같은 공기 온도라도 복사열이 있으면 체감 온도가 3도에서 5도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22도 공기 온도가 25도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온돌로 22도를 유지하는 게 라디에이터로 25도를 유지하는 것과 체감이 같다면요. 당연히 온돌이 에너지를 덜 쓰겠죠. 3도 차이는 난방비로 따지면 약 15%에서 20% 절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30%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뭔가 더 있을 겁니다. 저는 연력학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대학 때 공부했던 책이에요. 대류와 복사, 전도에 대한 챕터를 다시 읽었죠. 대류 난방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천장 쪽이 가장 따뜻하죠. 사람은 바닥에 있는데 천장이 뜨겁다는 게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천장을 통한 열 손실도 크고요. 온돌은 반대였어요. 바닥이 가장 뜨겁고 천장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천장 온도가 낮으면 열 손실도 적겠죠. 저는 엑셀을 열고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세웠어요. 실내 평균 온도 24도, 외부 온도 영하 10도. 천장 단열 성능은 동일하다고 가정했습니다. 라디에이터 방식은 천장 온도가 26도, 바닥 온도가 22도라고 계산했어요. 온돌 방식은 바닥 온도 28도, 천장 온도 22도라고 잡았습니다. 열손실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열손실이 크죠. 라디에이터는 천장과 외부의 온도 차이가 36도, 온돌은 32도였어요. 약 11%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에 복사열 효과 15%를 더하면 26%입니다. 제가 측정한 30%에 근접하는 수치였어요. 나머지 4%는 콘크리트 축열 효과나 다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온돌이 효율적인 이유가 과학적으로 설명됐습니다. 복사열의 체감온도 효과, 상하온도 9배로 인한 열손실 감소, 콘크리트 축열 효과. 이 세 가지가 결합한 시스템이었어요. 오후에는 김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온돌의 바닥 온도가 정확히 몇 도냐고요. 김 과장이 답했습니다. 보통 28도에서 32도 사이라고요. 너무 뜨거우면 불쾌하고 너무 낮으면 따뜻하지 않다고 했어요. 최적 온도가 30도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계산이 맞았습니다. 그럼 천장 온도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답했어요. 보통 20도에서 22도 정도라고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만 바닥만큼 뜨겁지는 않다고 했죠. 이것도 제 계산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으며 물었어요. 독일 라디에이터 방식과 비교하면 어떻게 다르냐고요.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독일은 가봤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유럽 호텔에서 자면 항상 목이 마르더라고요. 공기가 건조해서요. 그리고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면 차갑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제가 느낀 거였어요. 왜 그런지 아냐고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뜨겁게 데워요. 뜨거운 공기는 습기를 머금을 수 있지만 실내에 습기 공급원이 없으면 상대 습도가 떨어진다고요. 온돌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바닥을 30도로 데우지만 공기는 24도 정도예요.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덜 건조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덜 마르는 거라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난방 효율만 본 게 아니라 실내 공기 질까지 고려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습도까지 고려하면 쾌적성은 더욱 차이가 날 거예요.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썼던 제목 한국 아파트의 비효율적 난방 문화 실태를 지웠습니다. 새로운 제목을 적었어요. 온돌 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분석. 내용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온돌의 작동 원리 복사열의 효과, 열손실 감소 메커니즘, 실내 공기 질 개선 효과. 모든 걸 데이터와 함께 정리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온돌은 라디에이터보다 30% 효율적이다. 마지막 문단을 쓰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온돌 기술은 수천 년간 검증된 난방 방식이다. 현대과학으로 분석한 결과 에너지 효율과 쾌적성 모든 면에서 유럽의 대류 난방보다 우수하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이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 보내지는 않았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15년간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더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아파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사람들은 지금 반팔을 입고 따뜻한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겠죠. 효율적이고 쾌적하게요.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똑똑한 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요.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방문했습니다. 김 과장이 소개해준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온돌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과학적 원리는 이해했지만 이 기술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했거든요. 박 교수님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연구실로 저를 안내하더니 두꺼운 책 몇 권을 꺼내 보여줬어요. 온돌에 관한 연구서들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여 있어서 읽을 수는 없었지만 사진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사진은 벽화였습니다. 박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고구려 시대 무덤 벽화라고요. 서기 400년경에 만들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1600년도 더 전이라니요. 벽화에는 아궁이에 불을 때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구려 유적지를 발굴하면 온돌 구조가 자주 발견된다고요. 바닥 아래에 수평 굴뚝을 만들고 연기가 지나가게 해서 바닥을 데웠다고 했어요. 구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1600년 전에 이미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었다니요. 유럽은 그때 뭘 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벽난로였습니다. 한쪽 벽에서 불을 피우면 그 주변만 따뜻했죠. 방 전체를 고르게 데우는 건 불가능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조선시대 한옥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한국의 모든 집에는 온돌이 있었다고요. 양반집도 평민집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난방 방식의 표준이었던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같은 방식으로 난방했냐고요. 박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이는 집의 크기와 방의 개수였지 난방 원리는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모두 바닥이 따뜻한 집에서 살았다고요. 세 번째 자료는 일제강점기 사진이었습니다. 1920년대 서울의 한옥들이 찍혀 있었어요. 박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때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온도를 처음 경험했다고요.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일본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거든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일본도 없었다고요? 박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일본은 다다미 방에서 이불만 덮고 잤다고요. 난방 장치가 따로 없었어요. 추우면 옷을 많이 입거나 화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자료는 196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연탄 아궁이가 보였어요. 박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해방 후 한국이 가난했지만 온돌만큼은 유지했다고요. 연료를 나무에서 연탄으로 바꿨지만 원리는 같았다고 했어요. 1980년대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전통 온돌을 현대화해야 했죠. 연기로 바닥을 데우는 방식은 아파트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온수 파이프 방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전통 기술을 포기하지 않고 현대화한 거였습니다. 쉬운 선택은 유럽식 라디에이터를 도입하는 거였을 텐데요. 하지만 한국은 온도를 지켰어요. 박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온돌은 문화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대를 정리했어요. 서기 400년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 1500년 이상 지속, 1980년대 현대화, 2000년대 전 국민 보급. 유럽의 라디에이터가 1800년대에 발명된 것과 비교하면 1400년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현대 온돌은 전통 온돌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요. 온수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방마다 개별 제어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닥을 데워서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 저는 물었습니다. 왜 유럽에는 온돌이 없었냐고요. 박 교수님이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아마도 생활 방식 차이라고요. 유럽은 침대 문화고 한국은 바닥 생활 문화였다고 했습니다. 바닥에 앉고 눕는 문화라서 바닥이 따뜻해야 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바닥에 앉지 않아요. 의자에 앉고 침대에 눕죠. 바닥이 차가워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효율적인 건 아니었어요. 단지 문화가 달랐을 뿐이죠. 박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도 바닥 난방에 관심이 많다고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신축 건물에 바닥 난방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을 배워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 역시 독일 사람인데 온돌에 대해 전혀 몰랐으니까요. 에너지 효율 전문가라면서 1600년 된 기술을 무시했었죠. 한국을 에너지 낭비국으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대학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우열은 새 것과 옛 것으로 나뉘지 않는다고요. 좋은 기술은 오래 살아남아요. 온돌이 1600년 넘게 이어진 건 그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온돌 1600년을 이어온 난방혁명. 서론에 이렇게 적었어요. 유럽이 19세기에 라디에이터를 발명하기 1400년 전, 한국은 이미 더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본문에는 과학적 분석 결과를 담았습니다. 30%의 에너지 효율 향상, 복사열 효과, 열 손실 감소, 실내 공기 질 개선.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역사적 배경도 추가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온돌은 전통 기술이지만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우수한 시스템이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의 미래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내일 본사에 보내기로 했어요. 15년 경력의 에너지 효율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배운 게 아니라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보고서였으니까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어요. 충분한 시간이었죠. 모든 데이터를 재확인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2주가 제 15년 경력을 뒤집어 놓았으니까요. 함부르크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6시였습니다.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회사로 향했어요. 부서장 슈테판에게 미리 이메일을 보냈었죠. 중요한 보고가 있다고요. 그가 답장했습니다. 내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발표하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슈테판 부서장을 포함해 5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어요. 기술이사, 영업이사, 재무이사까지 왔습니다. 한국 건설사와의 장기 계약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제목을 띄웠어요. 온돌 유럽이 배워야 할 한국의 난방혁명. 임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의아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슈테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다는 뜻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답했어요. 측정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평균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사이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독일보다 32% 낮다고 말했죠. 기술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측정 오류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세대의 다른 장비로 측정한 결과가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죠. 건물 전체 500가구의 3개월 누적 데이터도 제시했습니다. 재무이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전기료가 싸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적다고 답했습니다. 요금이 아니라 킬로와트시 기준으로 비교한 거라고 설명했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온돌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바닥 복사열 상하 온도 9배, 콘크리트 추결 효과. 과학적 근거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복사열이 체감 온도를 3도에서 5도 높인다는 연구 논문도 인용했습니다. 슈테판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걸 몰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도 몰랐다고요. 온돌이 1600년 전부터 사용된 기술이지만 유럽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 건설사에 뭘 제안하려고 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제안할 게 없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말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독일에서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면 겨울철 난방비를 30% 절감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독일 전체로 계산하면 연간 수십억 유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소 배출량도 그만큼 줄어들고요. 기술이사가 물었습니다. 독일 건물에 설치가 가능하냐고요. 저는 답했어요. 신축 건물은 문제 없다고요.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에 이미 전국적으로 보급했다고 덧붙였죠. 슈테판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직접 경험해봤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엔지니어의 집에서 하룻밤 묵었다고 했습니다. 24도인데도 반팔만 입고 지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전혀 마르지 않았다고 말했죠. 독일 호텔과 비교 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온도라도 체감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양말도 필요 없고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아서 건조하지도 않다고 했어요. 쾌적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은 시스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이었어요. 온돌은 유럽이 도입해야 할 기술이다.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한다고 적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슈테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본사 전체 임원회의에 올리겠다고 했어요.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이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건설사와 다시 미팅을 잡자고요. 이번엔 기술 도입 논의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보고서를 믿어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슈테판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가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15년 경력 전문가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진짜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줬다고요. 제 선입견이 문제였다고 했어요. 한국이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판단한 건 제 무지 때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슈테판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 보고서가 독일 건축업계를 바꿀 거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함부르크의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걷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18도로 맞춰진 라디에이터와 차가운 바닥이 기다리고 있겠죠. 며칠 후 한국 건설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온돌 기술 협력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독일 건축업계에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신했습니다. 물론이라고요. 기꺼이 다리가 되겠다고 답했어요. 동료 한스가 물었습니다. 한국 출장이 어땠냐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겨울에 집에서 반팔 입는 한국 사람들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낭비한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온돌 도입 연구였어요. 독일에서 온돌을 보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어요.